엄마들은 종종 딸에게 말한다.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발언을 싫어했던 것 같다. 자신마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면 지나온 세월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건 인생을 온몸으로 온 마음을 다해 달려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철학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 대신 조용히 혼잣말을 하곤 한다.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 엄마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엄마. 세상 말 중에서 이처럼 푸근하고도 애틋한 말이 또 있을까요? 아마 평생을 걸쳐 겉으로든 속으로든 이처럼 많이 불러보는 호칭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살배기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돼서도 쓰는 이 말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다른 소리를 갖죠. 무조건적인 베품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때에는 애교와 어리광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는 시기에는 아쉬움으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이후에는 공감과 존경으로, 그리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회한과 그리움으로 조금씩 다르게 불려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걷는 나무에서 펴낸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인데요. 이 책을 쓴 박예희 작가는 일전에 소개해드린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그리고 견디는 시간을 위한 말들을 쓴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책들이었는데요.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은 작가가 방송작가 생활 13년차 되던 해에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란 병을 앓다가 61살에 세상을 떠난 엄마, 그리고 얼마 후 알츠하이머와 폐암으로 다시 아버지와의 이별을 겪게 된 작가가 슬픔 속에서도 부모님과 함께해온 사랑의 시간들을 반추하며 사랑하고 사랑받던 기억들 속에서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얻은 작가의 사랑 가득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작가의 부모, 특히 엄마와 함께했던 일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억들은 생생하고 솔직하면서도 참 따뜻합니다. 그럼 작가의 글을 따라 우리 엄마와 함께했던 그곳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레이디 버드. 그렇게 소녀는 어른이 된다. 중학교 시절 일기를 썼다. 그때 소녀들의 취향처럼 자물쇠가 있는 두꺼운 하드커버 일기장에 낙서인지 불평인지 불안인지 모를 그런 내용을 썼다. 열쇠를 잃어버렸는지 일기장을 잠가두지 않아서 서랍에 넣어둔 일기장은 누구라도 보려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걸 엄마가 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어느 드라마에서 사춘기란 부모의 단점이 보일 나이라고 했다. 그 말이 맞았다. 당시 나의 일기장엔 엄마의 단점이 가득 적혀 있었다. 실어병의 시작이었다.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볼일을 보고 있는 엄마를 보면 고개를 저었다. 거실에서 편한 자세로 누워있는 엄마의 다리가 어쩌다 벌어지기라도 하면 눈살을 찌푸렸다. 언젠가부터 조금씩 몸이 불더니 뚱뚱해져 버린 엄마의 몸매도 창피했다. 엄마는 162cm에 51kg에 지극히 날씬한 몸매였다. 셋째인 나를 출산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산부인과 갈 사정조차 되지 않던 그때 엄마는 손수물을 끓이고 가위를 깨끗이 소독해 단칸방에서 나를 낳을 준비를 했다. 그것도 홀로. 아빠는 그때 어디 계셨는지, 산파는 없었는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다.
엄마의 얘기 가운데 기억나는 건 내가 탯줄을 목에 감은 채 힘겹게 태어났고 엄마의 하열이 그칠 줄 몰랐다는 것 정도다. 내 위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2살, 4살 장난꾸러기 오빠들이 있었다. 애를 맡길 때는 당연히 없고 외가 친척들은 엄마가 12살 때 집을 떠난 후로 왕래가 잦은 편이 아니었다. 몸을 뒤흔들어 놓는 출산 후 아무런 조리도 하지 못한 엄마는 그 무렵부터 조금씩 살이 찌기 시작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진대사도 좋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의 불어버린 몸매가 버겁던 삶의 증거 같아서 철이 들고는 마음이 아렸지만 사춘기 시절엔 엄마의 몸을 그렇게 헤아리지 못했다. 내 일기장에는 일방적인 불만과 비난뿐만 아니라 여중생의 최대 관심사인 이성에 관한 이야기도 단골 소재로 등장하곤 했다.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오는 정체 모를 남자아이 목소리에 방정을 떨고 몰래 뒤를 따라오던 어떤 남학생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소설을 썼던 것 같다. 모두 그 나이 때 일어날 법한 일이지만 엄마는 청소년기의 미숙한 사고를 포용하지 못했다. 엄마에 대한 철없는 비난도 모자라 유치하고 한심한 사랑 타령까지. 배신감과 무력감이 들었을 거다. 믿고 사랑한 딸이기에 더욱. 엄마의 반응은 무척이나 감정적이고 노골적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에게 다짜고짜 경멸의 눈길을 보냈다. 그놈들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이라도 나가 살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무렇게나 배설하듯 쏟아낸 일기를 누군가 봤다는 사실에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엄마가 교양이 없다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나는 엄마를 무시하듯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화가 난 엄마는 내 방으로 쫓아 들어와 뭘 잘했느냐고 나무랐던 것 같다. 그러다 뭐라고 내가 얄미운 대꾸를 했는지 엄마는 참지 못하고 내 입을 툭 쳤다. 벽에 기대앉아 있던 나는 뒤통수를 쿵 박았다. 팽팽한 순간은 내가 울고 엄마가 나가버리는 것으로 끝이 났다. 한참의 고요가 지나고 해가 기울었다. 엄마는 다른 날보다 이른 시간에 저녁을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계란찜이 끓고 있었다. 무언의 사과였다. 그날 밤 일찍 침대로 들어가 다짐했다. 다시는 일기 따위 쓰지 않겠다고. 엄마가 말도 없이 내 일기장을 본 것도 화가 났지만 아무도 모르게 엄마를 비난하던 나 자신 또한 부끄럽고 싫었다. 어느 동화 작가가 그랬다. 가슴속 구슬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어른이 되는 거라고. 나는 구슬 하나가 깨지는 걸 느꼈다. 밤이 깊었을 때 방문을 조용히 열고 엄마가 들어왔다. 나는 이내 자는 척을 했다. 눈은 감았지만 엄마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잠시 후 엄마는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까지 덮어준 뒤 방을 나갔다. 다음 날 나는 동네를 배회하다 어느 집 쓰레기 봉투에 운지의 일기장을 버려버렸다. 그 이후로 일기다운 일기는 쓰지 않았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엄마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내리는 벌이자 엄마가 내 일기를 본 것에 대한 반항이라면 반항이었다. 그 사건만 빼면 엄마와 나는 비교적 사이좋은 모녀였다 라고 쓰려니 또 다른 기억들도 밀려온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던 불만과 투정과 사랑과 연민이 뒤섞여 엄마에게 짜증이 나던 나와 그런 나에게 한 번씩 제대로 질러주던 엄마. 등교하기 전에 엄마의 잔소리에 입이 나와서는 방바닥을 쿵쿵거리며 걸을 때
엄마는 학교 갔다 와서 보자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게 걱정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물었다. 왔어? 자식을 키우고 보니 부모는 자식 앞에서 한없는 약자란 생각이 든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니까. 엄마도 그랬을 것이다. 화난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속상할 딸의 마음이 더 신경 쓰이는 것. 자신의 분노보다 아이가 받았을 상처가 더 쓰린 것. 그게 부모고 엄마다. 그래서 엄마들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속사포처럼 쏟아내다가도 이내 돌아서서 속갯말을 한다. 화내서 미안하다고. 영화 레이디 버드의 엄마 메리언처럼. 딸 크리스틴은 엄마 메리언한테 불만이 많다.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딸은 집을 떠나고 싶고 엄마는 부모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뉴욕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딸에게 화가 나서 말한다. 정신병원에서 힘들게 야간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아느냐고. 철 모르는 딸에게 가하는 엄마의 일격은 따끔하다. 널 키우는데 얼마나 드는 줄 아니? 네가 매일 헛돈을 얼마나 쓰는지 알아? 다 얼마야? 돈 다 갖고 인연 싹 끊어버리게. 넌 그만큼 벌 직장을 구하지도 못해. 사춘기 때 이 영화를 봤다면 크리스틴에게 공감했겠지만 엄마가 된 나는 크리스틴보다 메리언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 독이 오른 것처럼 바짝 대드는 딸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엄마지만 실은 딸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했던가. 엄마는 고단한 일상을 마치고 돌아와 쉬지도 않고 한밤중까지 딸의 드레스를 수선한다. 남자친구에게 실망한 딸이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릴 때 품어주던 메리안의 표정은 딸보다 더 슬프다. 엄마의 마음은 딸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고 크리스틴은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떠난다. 크리스틴 아빠는 아내가 딸에게 쓰다 버린 편지를 휴지통에서 꺼내 딸의 여행 가방에 몰래 넣어준다. 절자나 문법이 다 틀렸을까봐 못 보내겠다더라. 네가 흉을 볼까봐. 엄마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어. 두 줄을 채 넘기지 못한 채 버려지고 또 버려진 엄마의 편지. 레이디 버드에게. 내 나이 42살에 널 가진 건 기적이었어. 크리스틴, 레이디 버드라는 내 예명 참 예뻐. 레이디 버드, 화낸 거 미안하다. 사춘기를 앓던 시절에도 그 후에도 나와 엄마는 때때로 갈등하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다시 이해하는 과정을 거듭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엄마가 내게 보여준 변함없는 애정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을 것이다.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을 잊을 수 있던 것도, 때때로 강하고 직설적이었던 엄마의 화법에 상처를 받았다가 털어낼 수 있던 것도 엄마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였다. 소리를 지르고서도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드느라 싱크대 앞에 서 있던 엄마의 뒷모습.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눈길. 그 모든 게 사랑이라는 걸 철없는 사춘기 시절에도 느낄 수 있었다. 내 아이도 언젠가 자신만의 방에서 비밀을 만들며 어른이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나 또한 흔들리고 속이 상하겠지. 미래의 나에게 지난 기억이 말한다. 사랑한다는 걸 절대 의심하지 않게 만들라고.
돌아서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라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이별 앞에서 전하는 엄마의 마음. 6살 아들이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는 몇 살이야? 67세. 한글로는 67, 90은 90. 엄마, 90살까지 살 수 있겠어? 아니, 110살까지 살 수 있겠어? 하늘나라로 떠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인지하면서부터 아들에겐 걱정이 하나 생겼다. 엄마도 죽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 아직 죽음을 실감하거나 걱정할 나이가 아닌데. 마음이 짠해져서 아들을 안고 소원을 빌듯 말했다. 노력해 볼게. 아니, 꼭 그렇게 할게. 아이를 다독이는데 한 소설 속에 엄마가 떠올랐다. 12살 된 아들 코노를 두고 떠나야 했던 젊은 엄마. 병세가 점점 악화돼 죽음이 가까워진 엄마를 앞에 두고 화가 난 듯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는 말한다. 언젠가 이때를 돌아보고 화를 냈던 것에 대해 후회가 들더라도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서 엄마랑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후회가 되더라도 이걸 알아야 한다, 코너. 그래도 괜찮았다는 걸 말이야. 정말 괜찮았다는 걸 엄마가 알았다는 걸. 네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엄마는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아. 알겠지? 아들과의 이별 앞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엄마의 마음. 나한테 100년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한테 줄 수 있는 100년이. 엄마도 내게 100년을 선물해 주지는 못했다. 엄마는 61살에 세상을 떠났다. 엄마의 여명을 통보받던 날 젊은 주치의는 무심한 말투로 말했다. 60살이면 살 만큼 사셨잖아요. 아직 아이도 안겨드리지 못했는데 엄마는 이제야 자유로워지려고 하는데. 그는 말했다. 살 만큼 살았다고. 엄마의 병명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손상되어 있었다. 엄마는 자식들의 소원대로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느라 세포를 죽이는 독한 화학약품을 몸속에 밀어넣었다. 민머리를 해야 했고 무균실에 격리된 채 구토와 선망에 시달렸다. 이식한 지 한 달 만에 애쓴 보람도 없이 담당 교수가 엄마의 재발 소식을 알렸다. 나는 그때 엄마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했다. 엄마는 교수의 말에 쓸쓸하게 말했다. 짐작했어요. 우리 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됐잖아요. 수녀인 막내 이모가 엄마를 찾아왔다. 내가 차마 할 수 없던 그 말. 이제 삶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라는 그 어려운 말을 수녀님께 맡겼다. 기력이 쇠진해 귀마저 잘 들리지 않던 엄마는 힘은 없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조금 더 잘 들리고 잘 말할 수 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천주교 묘지에 묻혔으면 한다고 훗날 아빠의 자리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수의를 입힌 뒤 너무 꽁꽁 싸매지 말라고 답답할 것 같다고 했다. 수녀님은 수첩에 엄마의 유언을 몇 가지 정리해서 내게 주었다. 수첩의 마지막 한 줄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희아를 잘 보살펴 줄 것. 엄마의 몸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놓아버리고 현실을 인정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복수가 차오르고 눈에 황달이 나타났다. 그리고 극심한 두통과 구토에 시달렸다. 의료진이 엄마의 코에 주사줄을 집어넣어 위장과 연결했다. 내장을 비워 구토를 막기 위해서였다. 주사줄을 타고 흐르던 진초록빛 담즙은 고통의 색깔이었다. 결국 고통을 누르기 위해 무르핀을 투여했고 엄마의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 기적처럼 엄마는 잠시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삶이 지독히도 위태로운 순간에 사람들은 종종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나는 그때 엄마가 그랬다고 생각한다. 식구들이 한 명씩 들어가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엄마는 아빠에게 말했다. 누구 남편인지 참 멋쟁이시네. 당신만 괜찮으면 난 괜찮아. 울먹이는 작은 오빠에겐 다짐하듯 말했다. 씩씩하게 살아야 해. 첫사랑인 큰아들에겐 차마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다. 엄마와 나만의 시간.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던 거 알지? 엄마 진짜 멋지게 살았어. 엄마는 특유의 호탕함을 잃지 않고 기운을 끌어모아 말했다. 알지. 더는 어떤 말도 이어나가지 못했다. 엄마는 이 말로 내게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최고. 우리 딸 최고.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엄마는 이제 죽는다고. 그렇지만 보내고 싶지 않다고. 그런 날을 아빠가 막아섰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 엄마를 괴롭히지 말자고, 충격 주지 말자고 말렸다. 우리의 이별식이 끝나고 엄마의 의식은 다시 혼미해졌다. 가끔 목마름 때문에 물을 찾았지만 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권고에 물적신 꺼지만 입에 물려들였다. 독한 진통제에 취해 있다가도 고통에 겨워 한 번씩 거친 숨을 쉬는 엄마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그만 엄마가 편해지기를, 엄마의 고통이 끝나기를, 이 모든 게 제발 끝이 나기를. 내 바람 때문이었을까? 엄마는 마지막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엄마의 귀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토해내듯 말했다. 이렇게 아픈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요. 엄마의 얼굴에서 보라색 핏기가 빠르게 빠져나갔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 영혼도 같이 탈진해 버린 것이었을까? 그 후로 오랫동안 나는 알았다. 내 슬픔과 고통을 억눌렀고 마음을 잡지 못했다. 아픈 엄마를 돌보는 딸이 지치고 힘들까봐 그렇게 서둘러 떠난 것일까? 무리하게 이식을 받지 않았다면 그토록 고통받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아픈 질문들이 계속 나를 파고들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마는 삶에 대해 절망했다. 그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었다. 마지막 순간 서로가 받을 상처가 두려워 죽음에 대해 엄마와 나눌 수 없던 이야기들이 회한으로 남았다. 7년이 지난 즈음 엄마가 꿈에 나타났다. 맥락 없는 꿈의 파편들 속에서 엄마의 이 말만은
또렷하게 기억난다. 잘했어. 너는 할 만큼 했어.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도 코너의 엄마처럼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엄마는 네 마음 다 안다고. 어떤 것도 후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때였다. 이별의 그늘에서 빠져나와 내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한 것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대학 입학을 앞둔 20살에 엄마, 아빠와 처음 술자리를 가졌다. 소박한 성인식이 치러진 곳은 퇴계로에 있는 중앙시장. 각종 수산물을 팔고 횟집도 많은 곳이었다. 엄마는 길가에 질비하게 늘어선 가게 중 하나를 골라 흔히 안하고회라고 불리는 붕장어회를 시켰다. 우리는 기분 좋게 짠을 한 뒤 알싸한 소주 한 잔을 들이켰다. 뼈째 씹히는 뽀얀 회 한 점을 우물거리며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건가? 조금은 으쓱한 기분이 들었다. 술이 몇 잔쯤 오고 갈 때 무슨 얘기 끝엔가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사는 게 힘들다 싶을 때 시장에 왔어. 왜 그럴 때 있잖아. 이제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거든. 시장에서 사람들 오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힘이 나더라.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나? 못 살 게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게 앞 시멘트 바닥에서는 물 비린내가 나고 주변은 시끌벅적했다. 엄마의 말에 비로소 시장을 한번 돌아봤다. 지나가는 손님을 불러 세우는 가게 주인들의 굵고 씩씩한 목소리. 좌판에 생선 바구니를 늘어놓고 쭈그려 앉아 계시던 할머니의 깊고 거친 주름. 스티로폼 박스를 가슴 한가득 안고 걸어가는 아저씨의 땀내나는 노동. 삶의 신선함과 활기가 느껴지는 풍경을 보고 있자니 엄마가 왜 삶이 흔들릴 때 시장을 찾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엄마는 얼마나 자주 시장을 찾았을까? 엄마는 언제 삶이 흔들린다고 느꼈을까? 그때 엄마에게 물었더라면 엄마의 삶을 조금 더 기억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엄마의 말에 뭐라 해야 할지 몰라 애꿎은 술잔만 들었다 놓았다 했다. 옆에서 가만히 엄마 얘기를 듣고 있던 아빠는 말없이 술을 드셨다. 그 시간을 회상할 때면 엄마가 사랑하던 푸시킨의 이 시가 생각난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리니. 시 한 구절을 가슴에 품고 흔들리며 나갔을 엄마의 인생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엄마들이 다 그렇듯, 앞선 세대의 어른들이 다 그렇듯 힘들었겠구나. 사는 건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했을 뿐. 그 시절의 엄마와 비슷한 나이를 향해 가고 있는 딸은 헤아려 본다. 훌쩍 큰 딸을 보며 엄마는 조금 기뻤을까? 어려웠던 시간을 어찌어찌 견디고 대학까지 입학시켜 다행이라고 안도했을까? 때로 인생이 엄마를 속이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슬펐지만 견디고 나가다 보니 여기까지 잘 왔다고, 잘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싶었을까? 한 학기에 수백만 원이 넘는 등록금은 또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앞섰을까?
앞으로도 갈 길이 머니 힘내자. 스스로에게 말하며 기운을 냈을까?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삶이 흔들릴 때,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비루해서 한 발짝도 꼼짝하고 싶지 않을 때, 바닥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딛고 올라서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그렇게 자꾸 사는 일에 흔들릴 때, 시장에 가는 엄마를 떠올린다. 웃고 울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 그 시절의 엄마를 다시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엄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야.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엄마를 생각했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시를 듣는 엄마의 얼굴을 상상한다.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엄마. 지나간 세월이 엄마의 눈앞에 흔들리는 화면처럼 일렁일 때 엄마는 웃는 듯 우는 듯한 표정을 짓겠지. 엄마의 마지막 표정처럼. 작가가 본문에서 쓴 글인데요. 어느 동화에서 그랬던가.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맞다. 지금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줄 수 없어서 슬프다. 한없이 내주던 엄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게 그 무엇보다 나를 아프게 한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사랑이 끝날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까지만이라고 하죠. 정말 있을 때 잘하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